아이고, 보성이도 캠프 갔다 오느라 피곤하고, 아빠도 캠프 갔다 오느라 피곤하고. 하지만, 할 거는 해야 되겠지? 자, 제인이야, 빨리 끝내자. 자, 신존 집에 이제 제인이 얹혀 산다. 이런 걸 이제 얹혀 산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거야. 자, 제인이 로체스터 집에 살 때는 얹혀 사는 게 아니었지. 제인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지.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의존해 사는 걸 얹혀 산다라고 해. 그러면 보성이는 아빠에게 얹혀 사는 거지. 응. 음. 자,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온다. 존 외삼촌이 돌아가셨다. 존 외삼촌이 이제 제인의 그 자메이카에 있는 삼촌이야. 지금? 음?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메이카에서 편지를 올려가면 한참 걸렸겠지. 그러니까 진작에 돌아가셨겠지. 돌아가셨다고요? 다이애나. 그러니까 제인의 사촌 언니가 되물었다. 그렇단다. 그러면서 이제 제인에게 설명한다. 외삼촌께서는 그 후 더 번창한 사업에 뛰어드셨고 2만 파운드라는 거의 그 재산을 일구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 제인이 이제 물려받는 재산이 이제 2만 파운드. 응. 벌사가 로체스터에게 준 게 3만 파운드 정도. 그 응. 다음에 로체스터가 원래 갖고 있던 게 한 5만 파운드 정도. 아빠하고 로시스터 아빠한테. 그리고 그게 5만 파운드 정도. 응. 음. 자,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또 다른 친척 한 사람. 요 사람이 제인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몰라.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정보의 차이 혹은 정보의 격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차이가 있거든. 요것 때문에 소설이 재밌어. 긴장감, 텐션이 생겨. 그러니까 공포 영화 볼 때 보면 그렇잖아. 우리는 저 문 건너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영화 속의 인물들은 몰라가지고 문을 막 열라고 할 때 우리 막 긴장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저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근데 영화 속의 인물들은 모르지. 아님, 죽으면 그냥 죽어. 뭐가 있지? 어이, 아빠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이 녀석아. 자, 그런데 아까 그 편지에서 외삼촌께서는 단 돈 한 푼까지도 나머지 다른 한 명의 친척에게 증여해버렸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증여는 이렇게 넘겨준다는 소리야. 그 다른 한 명의 친척이 이제 제인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좀 가난해. 왜냐면 그 외삼촌이 이 그 신존의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빌려가서 빌려가기 때문에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해서 거액을 벌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2만 판을 물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안 물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 집에 가서 가정교사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제인의 두 사촌 언니도 외국 가서 가정교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 하러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둘 다 떠났다. 예. 남의 불행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 이렇게 철학의 옷을 입은 시골뜨기 계집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점잖은 혈통의 기공자들 못지않게 훌륭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제들 못지않게 가슴 속에 타고난 훌륭한 자질과 고귀함과 지능과 따스한 감정의 싹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 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님. 첫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했다라고 하면서 막 제인 힘들어했었잖아. 응. 그러니까 제인의 말과 행동이 좀 모순이 돼. 제인은 한편으로는 아니 쟤들이나 규정이나 차이가 없으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농부 딸들을 가르치다니 내 사회적 지위가 추락했어. 괴로워해. 그러면서 제인은 급격하게 로체스터를 그리워해. 요거 잘 봐야 된다. 농부의 딸을 가르치면서 자기 신분이 추락했다고 느끼면서
그 반대로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요거는 연관성이 있다. 즉, 왜 제인이 억지로 로체스를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내 임무가 바로 그런 싹들을 틔우게 해주는 일일 것이다. 분명히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하며 얼마나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과 오후 건너편 저 텅 빈 초라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내가 과연 매우 기뻤고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했는가? 농부의 딸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만족했을까? 절대 아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이는 생각한다. 내가 이제 젠틀인 내가 농부 딸들이나 가르치다니 내 사회적 지위가 추락했어. 무관심. 그렇다. 비록 바보이긴 하지만 타락했다고 느꼈다. 아니, 왜 농부의 딸들을 가르친다고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농부리 딸이. 그럼 바꿔 생각을 해보자. 제인이 로체스터를 통해서 귀족들과 만났을 때는 그럼 제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기적이 싫어. 혹시 그것 때문에 로체스터와 결혼하려는 거 아닐까? 어쨌든 아니, 농부 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타락했다라고 느꼈대. 그러면은 반대로 제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과 사귈 때는 자기 신분이 올라간 것처럼 느꼈겠지. 혹시 그것 때문에 로체스터와 결혼하려는 거 아닐까? 억지로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사회적인 삶의 등급, 요게 신분이지. 사회적인 계급, 신분. 이란 관점에서 지위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 내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안타깝다면은 제인에게 자기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는 게 이렇게 안타깝다면은 그럼 반대로 제인이 자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걸 얼마나 기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로체스터가 한 번도 상냥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로체스터는 상냥하다, 친절하다, 로맨틱하다라고 억지로 자기에게 거짓말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로체스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로체스터에게 아내가 있어. 그럼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해도 신분 상승을 못 하잖아. 음.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로체스터에게 살아있는 정식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해봐도 그냥 애인밖에 안 돼. 아, 분명히 그런 나를 사랑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로체스터가 제인을 사랑했나? 음. 청혼할 때 어땠었어? 그냥 나쁜 사람이야. 계속 괴롭히고 자기가 제인을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으면서도 반성도 한 번 안 했잖아. 그리고 제인이 손필들 떠날 때 분명히 있었잖아. 내가 지금 그와 결혼하면은 1년 못 가서 난 버림받을 거다. 그건 확실하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그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와, 그 누구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아름다움과 젊음과 예의 바른 기품에 그처럼 달콤한 경애를 표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 번도 로체스터 그런 적이 없다고. 로체스터가 제인을 마치 자기 노예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해가지고 제인이 기분 나빠했었잖아. 기억나? 좀. 그런데 이건 갑자기 뭔 소리야? 로체스터는 한 번도 제인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냥 제인을 복종시키고 싶어 했지. 음. 그는 나를 귀여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 외 다른 어떤 사람도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인이 평범한 사랑을 한번 해봤다면은 로체스터의 사랑이 아니란 걸 알 거야. 근데 제인은 결말에서 로체스터를 다시 찾아가서 결혼을 하는데, 자, 제인은 남자라고 딱 두 명 만나봤어. 로체스터와 신전. 근데
그나마 신전에 비해서 로체스터는 좀 좋은 사람이야. 좀? 신전에 비해서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인이 로체스터에 돌아간다고. 그런데 자 봐봐. 또라이와 왕 또라이를 만났어. 또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코? 응, 그러면은 왕 사이코를 만나면은 사이코가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응. 그래서 사이코에게 돌아가서 결혼한다고. 이게 낭만이고 사랑인가?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 그리고 제인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평범한 사랑을 해봤다고 한다면은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 안 했을 거야. 근데 제인이 만나본 게 로체스터와 신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는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신존에 비해서는 낭만적인 인간이 맞아. 그러니까 왜 제인이 솜비를 떠나서 신존을 만나는가 하면은 신존을 만나다 보니까 로체스터가 로맨틱해 보이거든. 이건 일종의 착시야. 그러다 보니까 신존과 지내면서 신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존과 비교해 보니까 로체스터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다. 제인은 마지막에 돌아간다. 차가운 사람? 어? 차가운 사람? 신조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야. 왜? 콜드 블러드. 그러니까 그냥 신조는 제인을 도구로밖에 안 봐. 뭐 도구로 본다는 점은 로체스터도 마찬가지였지. 로체스터는 제인을 자기 구원의 도구로 봤는데 신존도 제인을 자기 어떤 선교의 도구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제인은 두 사람 중에서 이제 로체스터를 선택을 하는 거야. 제인이 한 명이라도 평범한 남자를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 마르세유의 바보의 천국. 마르세유는 프랑스지. 바보의 천국. 왜 프랑스는 바보의 천국이라고 하는 걸까? 왜? 이 작품에서 작가는 프랑스를 굉장히 싫어해. 그게 주로 이제 아델러, 그 솜필드에서 제인이 가르치던 그 프랑스 여자애 있잖아. 응, 걔를 통해서 드러나거든. 왜냐하면은 이때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프랑스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어 가지고 유럽에 온통 이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 응,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좀 이 변화가 영국에 늦게 찾아갔거든. 응, 그러니까 영국은 긴장하고 있었다고. 저 변화가 언제 영국에서 성공할지 모르니까. 근데 작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도 전통을 지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그냥 남성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성의 역할,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이 작품의 주제도. 그런데 그런 작가 입장에서 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변화가 시작된 프랑스는 싫겠지. 응, 이해되겠어? 응. 이 녀석이 요즘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이해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마르세유의 바보의 천국, 건강한 영국. 왜 항상 영국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파리는 지저분하고 타락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 속의 갈등은 이제 변화와 전통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당시 19세기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즉 변화가 시작된 프랑스와 마지막까지 전통을 지키고 있던 영국, 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영국은 어떤 건전한 곳, 프랑스는 타락한 곳,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되겠나? 응. 대기는 온하고 이슬은 향기롭네. 그 전경을 감상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얼마 안 있어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왜 운단 말인가? 주인에게 매달리지 못하도록 나를 그에게서 강제로 떼어낸 운명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이는 막 지금이라도 로체스터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럼 왜 떠났지? 아니 떠난 지 뭐 몇 달 됐다고. 그리고 왜 로체스터를 아직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이제 고용관계 끝났잖아. 응.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더 이상 제인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사장님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제인은 로체스터를 계속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그럼 여기서 주인은 그냥 이전에 불렀던 것처럼 고용주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정말로 제인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 주인. 이해 안 됨. 그러니까 제인은 이미 더 이상 로체스터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로체스터를 주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근데 그런데. 지금도 제인은 여전히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응. 심지어 로체스터와 결혼한 다음에도 제인은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것은 로체스터가 사장님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정말로 제인의 주인이라는 의미일까? 그냥 주인인가? 즉 제인은 자신을 로체스터의 소유물이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로체스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언젠가 로체스터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운명. 왜냐하면은 당시 교회는 이제 유부남과 결혼하는 걸 금지하니까. 그리고 또한 유부남과 결혼해서는 자기는 신분 상승을 못 하잖아. 응. 그래서 제인은 이제 돌아갈 날만 기다린다. 자기 주인님에게 돌아갈 날. 그럼 저 벌써 죽길 바래? 그리고 이제 제인이 돌아갔을 때는 벌사는 그때는 이제 죽었어. 왜? 그건 한번 보자고. 자, 신조는 이제 슬슬 이제 자신의 이제 계획을 제인에게 설명한다. 왜 설명할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 설명할까? 나도 같이 할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하나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사명. 선교사. 나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제 어떤 정교를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성이 저 대구집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면은 그 토요일 날 찾아오는 아줌마들이 있어. 교회 다니세요 하고 찾아오는 아줌마들이 있어. 혹시 보성이 본 적 있어? 없음. 없어. 아빠는 저 중국 가기 전에 많이 시달렸었어. 자, 그런데 신존에게는 자, 신존을 좋아하는 올리브 양이라는 여자가 있다. 올리브 양은 평민인데 자, 요때가 산업혁명 이후거든. 산업혁명 직후야. 올리브 양의 아버지는 평민이지만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래서 올리브 양은 착하고 예뻐. 응. 게다가 올리브 양의 아버지는 올리브가 신정과 결혼해서 그러면 평민에서 젠트리로 신분 상승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왠지 어, 예쁘면서 이 소설에서 점점 이 소설에서는 예쁜 여자는 정신이 이상해. 그래서 이 여성도 정신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여자는 이제 생각이 어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보성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생각은 아이와 비슷해. 나쁜 건 아닌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작품 나 속에 생각 없다고? 오 어떻게 알았지? 이 작품 속의 여성은 그러니까 보성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알겠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예쁜 외모로 남성을 꼬드겨서 이제 타락시키는 존재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왜 저 로체스터가 저 질투심 일으키려고 데려왔던 잉그램 양, 벌사,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올리브 양, 셋 다 예쁜데 전부 다 소설 속에서 역할을 보면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남자의 계획을 망치려는 그런 역할로 나와. 요건 성경 이제 그 첫 챕터에 나오는 그 아담과 이브 혹시 보성이 들어본 적 있어? 아담과 이브. 아님. 이브가 그 사과 따먹으라고 이제 아담 꼬셔가지고 둘 다 같이 그 낙원에서 추방당하거든. 그처럼 이제 이 소설은 여성을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특히 아름다운 여성을 외모로 남성을 망치는 존재다. 그러니까 반대로 못생긴 여성은 이제
남성을 구원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응. 자, 그래서 올리브 양. 그로부터 3피트쯤 되는 거리에 깨끗하고 새하얀 옷을 차려입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젊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풍만해 보였지만 아름다운 체형이었다. 그녀가 카를로를 어루만지기 위해 몸을 굽혔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올리고 긴 검정색 베일을 젖히자 완벽한 미모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환하게 피어올랐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양은 또 그 뭐냐 신존을 좋아한다. 응. 근데 신존은 안 돼. 올리브는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돼. 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올리브 양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신조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성이 자기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아가씨가 바로 올리버 씨의 상속녀인 올리버 양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이 내린 선물뿐 아니라 재산이라는 선물까지도 타고난 행운 아가씨 같았다. 참 깜빡했네요. 스스로에게 놀란 듯 아름다운 고수머리 머릿결을 날리며 그녀가 외쳤다. 제가 너무 경박하고 생각이 없었지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경향이 있어. 올리브 양은. 신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리브 양이 이제 예쁘지만 신조는 그렇게 생각해. 아, 저것은 이제 나를 유혹해서 그 선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요정처럼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판을 걸어가면서 그를 보려고 두세 차례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굳건한 태도로 성큼성큼 발을 내딛며 단 한 차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자신의 일에만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다이애나 리버스, 그러니까 이제 저 신조의 여동생 중에 한 명, 자기 오빠를 지독하게 냉혹한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농부 딸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차례차례 그들의 집까지 찾아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런 학생들의 소박한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심, 즉 그들의 호의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대갚아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 배려는 그들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의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대우에 걸맞는 학생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기도 했다. 뭔가 하면은 가끔씩 이제 제이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농촌 그 농부 딸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와. 그러면은 이제 그 농부들이 젠틀인 자기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그런 배려는 그들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의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대우에 걸맞는 학생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젠틀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주다니 막 그들은 자기 신분이 막 올라간 것 같은 막 이런 기분을 느꼈고 막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와 저런 어떤 고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와주시다니 막 이래서 이제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아, 아. 그러니까 왜 제인이 그 왜 돼지죽 먹기 전에 보면은 그 하녀가 이제 그 뭐 도와드릴까요라고 나오니까 나는 차마 저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말했던 거 기억나지?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기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 고귀하신 젠틀이께서 아이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제인이 로체스터를 통해서 귀족들과 같이 이렇게 뭐 어쨌거나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기를 끼워주진 않았지만은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제인 어떤 생각했을까? 어디에? 오 귀족들이 막 그 이 방에 오 자기도 막 신분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분. 아, 나는 이웃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나들이를 나갈 때마다 나는 여기저기서 건네는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한 인사말을 들었고 우호적인 미소로 환영받았다.
비록 노동자 계층 사람들의 호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기 왜 들어가지? 비록 노동자 계층 사람들의 호감이긴 하지만, 그래 비록 평민이긴 하지만, 농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감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건 칭찬이야, 여기야. 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이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제이는 마음속으로 내가 평민들과 섞여서 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제이는 자다가도 막 로체스터 그리워서 깬다. 로체스터에 돌아가고 싶어서. 모험으로 가득 차있는 그 꿈들 속에서 나는 자꾸 되풀이해서 로체스터 씨를 만났다. 그것도 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만 그를 만났다. 그러고 나면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맞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과 그의 곁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희망이 과거에 맨 처음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졌을 때와 똑같은 힘과 흥분으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다 잠이 깨고 그랬다. 얼마나 로체스터를 그리웠으면은 로체스터 다시 만나는 꿈을 꾸다가 제이는 막 로체스터 이름을 부르면서 잠이 깬다. 아, 그리고 이 동안에 로체스터는 마을에 헛소문 퍼뜨리고 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그 시건방진 가정교사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됐다. 내 인생 망가졌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곳과 현재의 처지를 절절하게 인식하고 커튼도 없는 침대에서 몸을 벌벌 떨고 흔들거리며 자랐다. 그럴 때면 정적에 쌓인 어두운 밤이 발작과도 같은 내 절망을 지켜보며 터져나오는 내 격정을 들어주었다. 여기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면 왜 제인의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 이상하잖아. 뭐 로체스터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기의 삶이 행복하다면은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작아져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진짜 막 제인이 지금 미칠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거든. 이거는 내 아빠. 음. 캠프 몇 달이나 가면은 아빠 집에 안 가고 싶어. 갑자기 그걸 왜 묻는데? 그래서 캠프는 저 사흘만 하는 거야. 사흘쯤 되면 집에 돌아오고 싶어져. 그러니까 제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아. 그게 아빠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점점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귀족들과 놀았던 그 시간.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과 놀았던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제이는 자기가 여기에서 보람을 느낀다, 행복하더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 사실은 제이는 내가 농부 딸들을 가르치다니 불행해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자, 뭐 올리브영 집에 가서 뭐 올리브영 아버지랑 같이 뭐 식사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신동과 얘기를 한다. 분명히 올리브 양은 리버스 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의자 뒤에서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더구나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지요. 생각이 좀 없기는 하지만요. 뭐 참고로 이런 것은 이제 백침이라고 한다. 좀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생각이 모자란 게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래서 만든 단어가 이제 백치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리브 양은 백치미.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리버시피에서 생각을 충분히 하는 편이 상관없지요. 그러니 반드시 그녀와 결혼하셔야 해요. 그가 말했다. 자, 잠시 15분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딱 흔들어놓고 15분 동안 자기는 이제 상상을 한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리브 양과 결혼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15분 동안 상상을 해봐. 신존이. 그리고 이제 15분이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넋을 놓고 미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관자놀이를 유혹의 가슴에 대고, 관자놀이는 여기 유혹의 가슴에 대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올리브 양이겠지. 편히 쉬었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목을 꽃으로 만든 그녀의 멍에 속에 들이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가 내미는 숫자를 맛보았습니다. 100개가 불타고 있었어요. 화관 속에는, 그러니까 화관은 꽃으로 만든 왕관, 이집트 코브라 한 마리가 숨어 있었지요. 술맛도 썼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거짓이었어요. 나는 이 모든 걸 보고 알았습니다. 즉, 그녀와 결혼한다면은 12달은 행복할 거다. 그녀는 예쁘니까. 근데 12달이 지나면은 나는 후회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올리브 양과 헤어져서 내가 그 선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12달이 지나면 나는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난 올리브 양과 결혼 안 할 거다. 정말이지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로자몬드 양에게, 로자몬드 올리브 양에게서 내가 처음 느꼈던 강렬한 격정을 지니고 아직도 그녀를 미친 듯 사랑하는데도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차분하고 올곧은 생각을 겸하게 됩니다.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내게 적합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생각, 결혼 후 1년도 안 돼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12달 동안은 황홀경에 빠져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 평생 후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조는 제인과 지금 결혼할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로자몬드, 그러니까 올리브 양이 선교사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신조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묻는다. 아니, 그럼 선교사를 포기하면 되잖아요. 선교사 포기하고 올리브 양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포기라니! 내 사명을 말입니까? 내 위대한 임무를 말입니까? 천국의 안식처를 위해 지상에 마련한 내 주춧돌 말입니까? 온갖 야망을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야망으로 통합한 성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은 욕망을 포기란 말입니까? 동료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무지몽매한 지역에 지식을 전파하고 전쟁은 평화로 속박은 자유로 미신은 종교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하겠다는 내 야망을 포기란 말입니까? 근데 요게 인도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조는 인식, 인도에 대한 인식, 동료 인간, 즉 인도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 요때가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의 황금이 쫙 영국으로 빠져나가던 시기. 무지몽매한 지역. 정말 인도인들은 무지몽매, 즉 무식했을까? 지식을 전파하고 전쟁은 평화로. 정말 인도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영국이 찾아가서 전쟁을 벌였을까? 속박은 자유로. 인도인들은 그렇게 속박받고 있었을까? 미신은 종교로. 인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미신 아닐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인도인들은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을까? 과연 인도인들은 이 내용에 공감할까? 누구도 그쪽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작가가 뭐 당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작가는 상당히 이제 그 제국주의적 편견,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이제 제국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편견에 좀 갇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뛰어나니까 저들을 도와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라는 생각. 사실은 이제 가서 착취하는 거지. 돈 뺏고 노예로 만들고. 근데 이제 뛰어난 백인인 우리가 무식한 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저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